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4.1% 올라 10년 3개월 만에 최대 상승했습니다. 석유류가 30% 넘게 올랐고 외식 물가도 급등했습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폭을 30%로 확대하며 물가 잡기에 나섰습니다.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잘못이 없다면서 법원에 기각해달라고 어떤 소리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게 나랍니까? 러시아군의 민간인 학살 정황이 무더기로 드러나자 국제사회가 경악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 대한 전범 재판을 촉구했고 유럽에서는 러시아 외교관의 추방이 잇따랐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이 요구한 집무실 이전 관련 예비비 496억 원을 청와대가 이달 안에 모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경북 봉화에서 난 산불이 강풍을 타고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부 민가가 불에 탔고 주민 2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정민입니다. 1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물가 대란 소식으로 뉴스에 시작합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011년 이후 처음으로 4%대로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은 당분간은 이 물가 고공행진이 계속될 거라는 우울한 전망을 내놨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 큽니다. 가장 많이 오른 건 주유소 가면 느끼시겠지만 기름값입니다. 지난해보다 무려 30% 넘게 오르자 정부는 부랴부랴 유류세를 법정 최대치 30%까지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금 인하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걱정입니다. 첫 소식 안건우 기자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7월까지 유류세 인하폭을 기존 20%에서 법정 최대치인 30%로 확대합니다. 휘발유와 경유할 것 없이 리터당 2,000원을 넘나들며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서 광화문까지 왕복 40km를 연비가 리터당 10km인 승용차로 출퇴근하면 지금보다 한 달에 10,000원 정도 기름값을 아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과 물류업계 부담을 덜기 위한 추가 대책도 나왔습니다.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 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서울과 지방으로 가는 화물차 기사들이 잠시 쉬었다 가는 곳입니다. 워낙 장거리를 뛰다 보니까 유가나 오늘 발표된 정부 정책에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늦지 않았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유가가 좀 고공행진을 할 때 정부라든가 관계자분들은 미리 이 상황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정부가 화물차주에게 리터당 최대 183원의 보조금을 주겠다고 했지만 앞서 유류세 인하를 조건으로 기존 보조금을 깎았던 것에 비하면 생색내기란 불만도 터져나왔습니다. 그 보조금을 깎은 거예요, 100원을. 오히려 깎인 거죠, 우리는. 산업계는 유류세 인하와 보조금 지급만으로 물가 상승을 막기 부족하다며 수입 관세를 폐지해 에너지 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외식 나가기가 무섭다고 말하시는 분들 많으셨는데 오늘 발표 보니 바로 이해가 됩니다. 이 외식 물가가 1998년 외환 위기 사태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밀가루 값이 오르다 보니 국수, 라면, 짜장면 같은 이 면류 가격이 급등했는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21년째 중식집을 운영 중인 지미자 씨. 채소값에 최근 밀 가격까지 크게 오르면서 6,000원인 짜장면 가격을 올릴지 고민입니다. 밀가루, 고기, 또 야채, 인건비가 또 포함돼 있죠. 또 전기요금도 오른다고 하니까 또 수도세도 오르고 식용유도 오르고 이게 안 오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당장 올리고 싶지만은 상승이 되면은 또 덜 찾을 수도 있어요. 조금 한 3개월 있다가 500원 내에 1,000원. 재료비가 비싸니 장보기도 겁납니다. 비싸게 사서 왔는데 재료가 안 나가게 되다 보면 이게 상해서 버릴 때가 또 있어요. 그러다 보면 너무 속상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맨날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가게를 때려치워야 되나.
이렇게 짜장면을 비롯해서 치킨, 김밥, 떡볶이 등 밖에서 사 먹는 음식 가격이 줄줄이 올랐는데요. 지난달 외식 물가가 1년 전보다 6.6% 오르면서 1998년 외환위기 사태 이후 24년 만에 최대 폭을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는 갈비탕이 11.7%, 생선회가 10%로 오름세가 두드러졌고 피자와 짜장면이 9.1%, 김밥이 8.7%로 뒤따랐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밀 등 국제 곡물 가격이 폭등하면서 지난달보다 외식 물가 상승폭이 더 커진 겁니다. 지난해 말 2만 원이던 밀가루 20kg 가격은 지난달 2만 4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소비자들은 외식하기가 겁납니다. 치킨이나 피자, 중식들 일주일에 한 3번은 먹었으면은 요새는 그냥 1번, 2번 그 정도로 좀 줄었고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죠. 전방위적으로 몰려오는 물가 상승의 여파가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더 팍팍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네, 57일 남은 지방선거 소식입니다. 여야 모두 당내 경선부터 경쟁이 치열합니다. 먼저 국민의힘에서는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오늘 출마의 뜻을 밝혔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과 경선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경기지사에 출마하기 위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오늘 이 브리핑은 당선인 대변인으로서는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출마의 최종 결심은 서진 않았지만 가급적 이른 시간 내에 제가 결심을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출마 선언은 이르면 내일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친윤계로 꼽히는 김 의원의 출마는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는 게 당선인 측 설명입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절대 약세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승리하겠다는 게 당선인의 의지라며 상대 후보군과 경쟁했을 때 김 의원의 경쟁력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의 출마로 이미 출마 선언을 한 유승민 전 의원과 경선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유 전 의원은 김 의원의 출마를 환영하면서도 이른바 윤심은 견제했습니다. 정말 뜨겁고 치열하고 저기 제대로 경선 붙어가지고 하는구나 라는 저는 그런 이미지를 드리는 게 저는 나쁠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선인께서 여러 후보가 있는데 누구를 이렇게 예뻐하면서 지지를 하겠습니까?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로 누구를 지지하냐는 질문에 유승민 전 의원이 31.4%로 가장 높았고 김은혜 의원이 11.8%로 뒤를 이었습니다. 경선은 당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해 치러지고 최종 후보는 오는 22일 발표됩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장 후보를 놓고 내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한 데 이어 박영선 전 장관이 재등판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이어서 최수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서울시장 후보로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맞붙었던 박영선 전 장관 카드가 급부상했습니다. 당장 직전 후보였던 박영선 후보가 며칠 전 여론조사를 보니까 송 전 대표보다 낮게 나오지가 않은 것이 이미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박영선 전 장관도 조만간 서울시장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박 전 장관 측은 서울시장 출마는 시기의 문제라며 밑바닥 지지세부터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 패배 요인이었던 부동산 민심이 어느 정도 해결됐다며 후보만 잘 내면 해볼만 하다고 내다봤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송영길 전 대표와 박영선 전 장관 모두 이재명 전 지사를 도왔던 만큼 이 전 지사의 의중이 누구를 향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송 전 대표 출마를 놓고 당내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친문 진영에서는 새 인물 차출론까지 거론됐습니다. 오세훈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이 나가야죠. 그런 사람이 도저히 없다. 최선을 다해 찾아보고 근데 없으면 아예 새로운 인물로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이 전 지사 지지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재명 전 지사가 도우라고 했다는 등 송 전 대표 지지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을 둘러싼 이 신구 권력 간 갈등이 일단락되는 걸까요? 문재인 정부가 내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인수위가 요청한 예비비 일부를 먼저 의결하고 이 나머지도 이달 안에는 다 처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고 5월 10일 이 취임 날부터 윤석열 당선인이 용산에서 직무를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민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부가 이달 말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인수위가 요청한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비비 496억 원을 모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관련 정부 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최대한 빨리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예비비를 조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1차로 내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360억 원을 의결합니다.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 비용 216억 원, 국방부 합참 이전 비용 118억 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비용 25억 원 등입니다. 경호처 이전 비용 100억 원 등 남은 136억 원은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는 이달 말에 추가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청와대는 안보 공백을 이유로 예비비 처리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국방부와 합참 이전 비용을 모두 내일 처리하지만 실제 이사는 한미연합훈련 이후에 하기로 청와대와 인수위가 합의를 보면서 접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예비비가 처리되더라도 취임일인 5월 10일까지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기 어려운 만큼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후 바로 새 집무실을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며 취임 직후 청와대를 완전 개방하겠다고 했죠. 문재인 정부가 내일부터 청와대 뒤편 북악산을 54년 만에 전면 개방합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1968년 북한 무장공비 습격 이후 청와대 주변과 북악산은 민간인 통제구역이 됐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부터 조금씩 통제가 풀렸습니다. 문민 시대가 열린 것을 일반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청와대 앞길을 비롯한 통제 지역의 개방입니다. 청와대 뒤편 북악산이 내일부터 완전 개방됩니다. 54년 만입니다. 산에 오르면 신라 진평왕 당시 창건된 것으로 알려진 천년고찰 법흥사터와 이승만 전 대통령이 약수를 떠먹은 것으로 알려진 만세동방 약수터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등산객들은 이곳 삼천공원을 통해 이 새로 개방된 북악산길을 즐길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청와대 전면 개방이 이뤄지면 이 대통령 관저에서 이어지는 산책로를 통해서도 등산할 수 있게 됩니다. 경복궁 지하철역에서 경복궁을 거쳐 청와대를 거쳐 북악산으로의 등반로 역시 개방되는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전면 개방에 대한 견제 성격도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네, 오늘의 왜 정치부 손영일 차장 나왔습니다. 자, 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비비 처리요. 그동안 신중함을 강조해왔던 청와대가 이제 해주기로 한 모양인데 사실 오늘도 국무회의가 열렸거든요. 왜 오늘은 안 해준 겁니까? 네, 오늘 국무회의 전까지 실무 차원의 검토가 덜 끝나 대통령에게 예비비 내용을 보고하지 못했다. 이게 청와대의 공식 설명입니다. 네.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건 위기관리 시스템 이전 비용 50억 원이었습니다.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은 국방부나 합참 상황실보다 규모가 훨씬 크고 군사 전술 지휘 시스템뿐만 아니라 경찰과 소방, 재난재해안전망까지 연계돼 있습니다. 안보상 이유로 위기관리센터 이전에 우려가 나오자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고 결국 오늘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어쨌건 뭐 내일은 처리를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방금 말한 이 위기관리 시스템 50억 원 이건 어떻게 해줄지 결정이 났습니까? 네, 최종적으로 내일 처리할 1차 예비비 360억 원 안에는 포함시키는 걸로 확정했습니다. 아, 그래요? 청와대와 인수위 모두 한 발 물러나면서 서로 접점을 찾은 겁니다. 위기관리 시스템 이전 비용을 내일 예비비 처리 금액에 포함시키되 실제 이전은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는 28일 이후에 하기로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국방부 합참 이사 비용 역시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연합훈련 등 안보에 지장이 없게 하면서 이사 비용은 인수위가 원하는 대로 한 번에 다 포함시켰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말은 그렇게 하지만 보면 청와대 태도가 좀 애매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이 협조를 해주는 건지 안 해주는 건지 대통령 속마음이 뭡니까? 솔직히 제가 대통령의 속마음이 어떤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 공백을 이유로 예비비 처리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직접 예비비 처리해주는 모양새가 부담스러울 것이다.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내일 예비비 처리를 위한 임시국무회의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할 예정인데요. 청와대는 중요 정책 결정에 있어 개인적 감정이 작용할 수는 없다며 이런 해석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자, 어쨌건 예비비가 이제 통과가 되면 이전이 될 거고 자연스레 이제 청와대는 개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청와대가 북악산 개방을 발표했어요. 이것도 좀 의식을 한 걸까요? 네, 청와대는 예비비 처리와 이 북악산 전면 개방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두 사안 사이에 묘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비비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청와대 개방이라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과 관련된 거고요. 네. 북악산 전면 개방은 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열린 청와대 공약 중 하나입니다.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두고 신구 권력이 경쟁을 벌이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 손영일 차장이었습니다. 네, 부산대가 오늘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입시 요강에 따른 결정입니다. 이 조 전 장관은 가혹한 처분이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요. 배영진 기자가 향후 조민 씨의 의사 면허에 미칠 영향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산대는 총장을 비롯해 단과대학 학장, 보직 교수 등 30여 명이 참석한 교무회의에서 조민 씨의 입학 취소를 의결했습니다. 1호 학번인 조 씨는 입학 7년 만에 입학이 무효화됐습니다. 부산대는 입학 취소 사유로 각종 허위 서류 제출이 법원 판결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정경심 전 교수 재판에서 의전원 입학에 활용된 조 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보조연구원 활동 확인서 등 4가지 서류가 해당합니다. 부산대는 대학이 발표한 입시 요강은 공적 약속이므로 대학 스스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정으로 입학했다면 이제 다른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 이제 좀 피해를 입는 게 아닌가. 누군가의 그 자리를 대신 밟고 올라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입학이 취소되면서 조 씨 의사 면허 취소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면허 취소 권한을 가진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에서 학위 취소 통지가 오면 청문 등을 거쳐 진행하겠다면서 한 달 이상 소요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조 씨가 부산대와 복지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면 의사 면허 취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조 씨가 졸업한 한영외고도 지난달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고 조 씨의 학생부 정정 심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조 씨 측은 부산대의 결정에 곧바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경찰은 어젯밤 김혜경 씨의 사적 심부름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 씨의 자택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의혹의 제보자, 경기도청 전직 공무원이 처음으로 직접 심경도 밝혔는데요. 김민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김혜경 씨의 공무원 사적 동원 의혹을 처음 알린 경기도청의 전직 7급 공무원 A씨. 어제 경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나서자 제보 이유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했던 업무들이 불법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투표해야 하는 국민들이 알 거를 위해서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다가 뒤늦게 알았다는 겁니다. 비서는 원래 지자체장과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거구나로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건 줄 알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SNS 등을 통해 공무원 사적 동원 의혹을 가짜뉴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A씨는 직접 수행비서 업무를 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부인할 수 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보 이후 자신과 가족에게 쏟아진 비난 때문에 정신적 고통이 컸고 현재는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로 인정돼 신변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전직 5급 공무원 배모 씨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퇴임 이후에 이 대형 로펌에서 4년여 동안 일하며 받은 18억 원 고문료가 논란인데요. 자,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가 정한 7대 기준으로 검증을 하겠다고 나서자 국민의힘은 현 정부에서도 지키지 못한 기준을 들이대는 코미디라고 맞받았습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김앤장 고액 연봉 논란이 일자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느 기자님은 생각이고 이 문제는 우리는 확실해요. 아니 그런 거를 왜 또 나한테 묻냐고. 하지만 곧바로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저희가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설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후보자는 공직 퇴임 후 2017년 12월부터 최근까지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하며 18억 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년간 S-오일에서도 사회이사를 지내면서 약 8,200만 원의 급여를 받다 총리 지명 직전 사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률가도 아닌 전직 고위 관료가 김앤장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보수는 적정했는지 따지겠다고 나섰습니다. 김앤장으로부터 받은 월 3,500여만 원이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 도덕과 양심의 기준에 맞는지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위장 전입 등 문재인 정부의 7대 기준을 기본으로 검증에 나서겠다고 벼르자 국민의힘은 알박기 등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 인사부터 사과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완전한 코미디가 아닐 수 없습니다. 7대 인사 기준은 문 정권에서조차도 한 차례도 지켜지지 않으면서 민주당 자신의 손에 의해 스스로 폐기 처분한 지 오래된 것입니다. 인수위는 한 총리 후보자의 연봉 논란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었다면서도 현재 난국을 타개할 적임자라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위하여 누가 한 말일까요? 권성동,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인데요. 오늘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공통으로 외친 말입니다. 오로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새로운 정치를 보기 원하는 국민을 위해서 저희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요, 두 사람의 대결을 윤핵관 대 비핵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권성동 의원은 자타공인 윤핵관이잖아요. 네, 권 의원의 출마에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 이런 말들이 있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그래서 권성동 의원을 추대하자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조혜진 의원은 발끈했습니다. 한 사람을 내세워서 그 사람으로 정리하고 나머지 나오지 마라. 이런 흐름은 정말 구태연하고 실망스러운. 네, 아무래도 여당은 늘 청와대 거수기다, 하청이다 이런 논란이 있어 왔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우려를 의식한 듯이 권 의원은 쓴소리꾼을 자처했습니다. 당선인과의 교감하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 당선인께 쓴소리와 직언을 가장 많이 한 사람입니다. 두 의원 모두 여당이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방선거 출마도 그렇고 원내대표도 그렇고 지금 윤심 논란이 있거든요. 네. 정권 초기엔 늘 그랬지만요. 네, 원내대표 출마를 준비하다가 충남지사로 방향을 바꾼 김태흠 의원과 또 경기지사에 도전하게 되는 김은혜 의원에게 윤심이 작용했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요. 대통령 취임 직후 첫 선거인 만큼 윤심은 계속 관심의 대상일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 고백이 이어진다. 무슨 내용일까요? 네, 검찰과 언론 개혁에 찬성한다 이렇게 줄줄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윤건영 의원은 검언 정상화라고 쓰인 지지자의 손편지 사진을 올리면서 검찰 개혁에 찬성한다고 적었고요. 강득구 의원은 검언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1,004원씩 들어오는 후원금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고백 릴레이가 벌어지는 이유가 있겠죠. 일부 강성 지지자들의 압박 때문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요. 검언개혁 찬반 의원 명단이 돌고 있는데 여기에 반대 의원의 공천 배제 운동을 준비하자는 글도 있고요. 의원들의 전화번호까지 공개하면서 항의 문자나 전화, 또 항의 방문을 하자 이렇게 독려도 합니다. 실제로 한 의원은요 문자 폭탄을 12,000개나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런 일이 뭐 하루 이틀 일은 아닌데 그래도 네. 눈치를 안 볼 수는 없나 보죠. 반대 명단에 오른 의원들은 참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우상호 의원은요, 작성자 불명의 부정확한 명단으로 의도치 않은 비난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호소했는데요. 상황이 비슷한 다른 의원들과 함께 검언 개혁에 반대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면서 줄줄이 찬성 고백을 했습니다. 일부 강성 지지층에서는요, 4월 내에 검언개혁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보이콧하겠다면서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민주당은 또 고민일 것 같은데 그래서 처리를 하겠답니까? 강성 지지층 목소리에 묻혀 있지만요. 만약에 밀어붙일 경우 직면하게 될 입법 독주라는 비판과 또 중도층의 민심 이반을 우려하는 내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오늘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의견이 갈렸고요. 또 끝장 토론을 거쳐서 다음 주에 결정하겠다고 하는데요. 대선 후에 변화와 쇄신을 약속했지만 다시 강경 모드가 힘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네,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게 여전히 좀 쉽지 않은 상황 같네요. 네. 열왕야랑이었습니다. 두 손이 꽁꽁 묶인 채 러시아군에 학살당한 우크라이나 민간인 모습입니다. 고문, 성폭행, 학살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면서 러시아를 향한 전 세계의 비난이 들끓고 있습니다. 학살 현장을 찾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당했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다리는 무너졌고 도로에는 불탄 차량들이 널려 있습니다. 방탄 옷을 입고 마을을 둘러본 젤렌스키 대통령의 표정은 비장합니다. Це військові злочини, і це буде визнано світом як геноцид. Те, що ви сьогодні тут знаходитесь і бачите, що відбулось, ми знаємо тисячі людей вбитих і закатованих. Це є геноцид. 러시아군의 만행으로 눈앞에서 가족을 잃은 아내는 남편이 묻힌 곳에서 절규합니다. Пожалуйста, я вас прошу, сделайте. Это я говорю, украинская жинка. Все хотят жить хорошо. 400구 넘는 시신을 수습한 부차 시장의 분노도 끓어오릅니다. These cynical atrocities is what the Russian troops are all about. That's what Russia is all about. And we shall never forgive them. They will never be forgiven. 대학살 증거가 드러난 곳은 부차만이 아닙니다. 키이우 외곽 모티진에서 고문당한 뒤 숨진 마을 대표와 일가족 시신이 구덩이에 묻힌 채 발견됐고 Там от ямі лежить моя родина. Я не знаю, за що їх вбили. Ці люди були абсолютно 처참하게 손이 묵힌 채 우물 속에 버려진 시신도 발견됐습니다. Collecting all the evidence, we will be working with all international institutions relevant to identify and bring those responsible for these crimes to account. 학살은 피했지만 감금과 구타 등에 시달렸던 주민들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비난이 쏟아지자 러시아는 자신들이 퇴각한 뒤에 우크라이나가 연출한 자작극이라고 발뺌했는데요. 하지만 이 위성 사진은 러시아의 거짓 해명을 바로 밝혀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범 재판에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러시아는 민간인 집단 학살이 조작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합니다. 러시아군이 퇴각한 뒤 연출된 모습이라고 주장합니다. What happened in Bucha is exactly a false flag attack by the Kiev regime and its Western sponsors. 지난달 부차 거리를 찍은 위성 사진입니다.
시신이 발견된 자리에 검은 물체가 보입니다. 3주 동안 시신들이 같은 위치에 있었다며 뉴욕타임스가 러시아의 거짓말을 보여주는 분석 결과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범으로 불러온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국제사법기구의 회부를 촉구했습니다. We have to gather all the detail so this can be have a war crime trial. 유엔에서는 러시아의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 박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러시아 외교관들을 추방하기로 했고 리투아니아는 러시아 대사까지 돌려보냈습니다. 속속 드러나는 민간인 집단 학살과 고문, 성폭행 등의 증거 앞에 세계인들은 분노합니다. They're being bombed. They're being terrorized. They're seeing their families killed right before their very eyes. Вот оно пришло в 21 веке в нашу страну, в нашу Украину. 양국의 평화협상도 암초를 만났습니다. 채널A 뉴스 홍갑구입니다. 식목일인 오늘 경북 봉화에서 큰 산불이 났습니다. 건조주의보도 있었고 강풍까지 더해져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산등성이에서 뿌연 연기가 솟구칩니다. 소방 헬기가 물을 뿌려보지만 불을 잡기엔 역부족입니다. 경북 봉화군 화천리 한 야산에서 불이 난 건 오후 1시 반쯤. 불길이 초속 8m 강풍을 타고 급속도로 번지면서 소방당국은 조금 전 오후 7시 산불 대응 3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초대형 헬기를 포함한 헬기 25대와 진화 인력 460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지만 강풍으로 불길을 잡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불이 걷잡을 수 없어요. 30분 내로 이 30m, 40m 개울을 타 넘어가지고 건너 산에 붙어가지고 엄청 멀리까지 지금 타고 있어요. 이 불은 주택 3채를 비롯해 축구장 112개 면적과 맞먹는 산림 80헥타르를 태운 것으로 집계됐고 인근 주민 20여 명도 마을회관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현재 진화율은 70%로 산림당국은 오늘 내 불을 끄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은 화목보일러에서 재가 날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산림당국은 불을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경찰의 부실 대응이 논란이 됐던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머뭇대는 경찰의 모습을 보여주는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층간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피해자 남편과 함께 건물로 올라갑니다. 4층으로 올라간 이들, 피의자와 다시 다툼이 벌어지자 남자 경찰관이 남편을 데리고 밖으로 나옵니다. 밖에서 잠시 대화를 나누던 두 사람. 비명소리를 듣고 황급히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다급히 1층으로 내려온 여자 경찰관. 피해자의 아내가 흉기에 찔렸다고 손짓합니다. 그런데 남편만 뛰어 올라가고 경찰관 2명은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 밖에서 머뭇대는 동안 빌라 현관문이 닫힙니다. 주섬주섬 삼각봉과 테이저건을 꺼내들면서 여자 경찰관은 다시 한번 가해자가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을 재현합니다. 하지만 굳게 닫힌 현관문은 여러 번 두드려도 열리지 않고 3분 넘게 지나서야 이웃 도움을 받아 겨우 건물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미 가해자는 남편과의 몸싸움 끝에 제압당한 뒤였고 그제서야 경찰관 2명이 피의자를 데리고 나옵니다. 피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중태에 빠진 아내는 뇌를 크게 다쳤습니다. 집사람만 빨리 데리고 내려갔어도 지금같이는 이렇게 한두 살짜리의 인지 능력을 가진 중환자로 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피해자 측은 당시 여자 경찰관이 착용했던 바디캠 영상이 삭제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는데 경찰은 저장 용량이 꽉 차 녹화가 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어지럽는 경찰들이 다시는 경찰 조직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제도 방안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선에 나오면 범인들 못 잡아요. 해당 경찰관들은 해임 처분을 받았지만 징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에 소청 심사를 냈다가 최근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잘못이 없다면서 법원에 기각해달라고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게 나랍니까?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뒤통수 피부의 절반이 괴사한 요양병원 환자 사진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환자 가족들은 요양병원이 잘 돌봐줄 것이라고 믿고 맡겼다며 울분을 토합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60대 환자 머리 뒤에 큰 거즈가 붙어 있습니다. 거즈를 떼보니 뒤통수 절반이 욕창으로 시커멓게 변해 있습니다. 엉덩이 쪽 피부도 욕창으로 훼손돼 심하게 패여 있습니다. 바로 못 보겠더라고요. 보고 차에서 진짜 온몸이 떨리고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아프겠다. 이 환자는 7년 전 뇌출혈로 쓰러진 뒤 2020년 10월부터 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왔습니다. 요양병원이 잘 보살펴 줄 것으로 믿었던 가족들. 지난해 10월 환자가 코로나19에 확진돼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엉덩이에 심한 욕창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환자는 보름 뒤 격리가 해제돼 다시 해당 요양병원에 입원했는데 가족들이 지난달 말 면회를 갔다 엉덩이는 물론 등과 뒤통수에 욕창이 생긴 것을 발견했습니다. 뒤통수 부분 욕창은 의무 기록조차 없었고 가족들이 항의한 뒤에야 슬그머니 기재됐습니다. 작았답니다. 작아서 치료하면 나을 줄 알았답니다. 어머니 몸 상태가 갑자기 나빠져서 이렇게 된 거다. 가족들은 코로나19로 면회가 제한되는 동안 환자가 방치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희처럼 이렇게 믿고 요양병원을 보내주신 보호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진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요양병원 측은 환자를 제대로 돌봤다며 뒤통수 부분 욕창은 실수로 기록이 누락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관할 보건소는 대구시와 합동으로 해당 요양병원에 대한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르는 번호가 아니라 휴대전화에 저장된 가족 번호로 전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김정근 기자의 보도 내용 보시고 비슷한 피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2주 전 김모 씨는 엄마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성의 흐느낌이 들리더니 한 남성이 엄마를 납치했다며 3천만 원을 요구한 겁니다. 엄마라고 딱 떠서 받았는데 엄청 흐느끼는 소리로 큰일 났다. 엄마 큰일 났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너 엄마 납치 지금 했는데 하면서 돈을 요구하셨어요. 15분 동안 협박하며 피 묻은 여성의 손 사진을 보내고 돈이 없다는 말에 몸으로 때우라며 영상통화를 하자고도 했습니다. 우연히 저희 엄마가 하고 다니시던 스카프랑 되게 비슷한 스카프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미 그 상황에 되게 몰입돼 있었기 때문에 일당은 동시에 김 씨의 어머니에게도 전화를 했는데 이상하게 느낀 어머니가 딸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들통이 났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저희 엄마한테 문자가 왔어요. 급한데 전화 좀 받아보라고. 경찰은 보이스피싱 일당이 미리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확보한 뒤 해외 통신사에 가족과 같은 번호로 가입해 전화를 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제전화여도 뒤 8자리가 같으면 저장된 이름이 뜨는 걸 악용한 겁니다. 경찰청은 지난 2달간 10건 넘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비슷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 교통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심 차량 속도를 30에서 50km로 낮추는 정책이 시행됐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도로 상황에 따라 제한 속도를 최대 60km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달리던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고 시속 30km로 서행하라는 안내판도 곳곳에 보입니다. 또 다른 서울의 간선도로 제한 속도가 시속 50km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 도시지역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내,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내로만 운행할 수 있는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년 만에 제한 속도를 고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대로 보행자 안전과 관련성이 적은 구간은 제한 속도를 시속 60km로 높일 계획입니다. 획일적인 속도 규제라는 비판 여론이 있어 왔습니다. 보행자의 안전과 상관관계가 적은 구간에 대해서는 제한 속도를 60km로 높일 예정입니다. 인수위는 또 시속 30km 이내로만 서행해야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심야 시간에는 최대 50km로 상향하는 안도 추진합니다. 구체적인 시간은 더 논의에 정할 예정입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굳이 심야에 풀어야 될 이유를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안전이 저는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반대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 시간에 맞춰서만 제대로 통제만 된다고 한다면 푸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운전자들은 대체로 환영했습니다. 시간대라든지 하는 걸 좀 계산해서 한다든지 그냥 이거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이거 속도로 줄이고 가니까 얼마나 답답한데 손님도 짜증내고 우리도 짜증나고. 인수위와 경찰청은 제한속도 구간별 보행자 수, 사고 유형 등을 파악하는 실태조사가 끝나는 대로 제한속도를 높일 것을 확정하고 최대한 빨리 시행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담비입니다. 전국 중고등학교가 전면 개학한 후 하루 2만 명의 중고등학생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은 중간고사를 볼 수 없는데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큽니다. 김혜지 기자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둔 박모 씨는 아들 중간고사를 앞두고 전전긍긍입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2주 뒤 있을 중간고사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시험 당일에 코로나로 인해서 시험을 못 치르게 되면은 입시의 방향을 완전 바꿔야 되는. 왜냐하면 내신이라는 게 0.01점 가지고도 등급이 바뀌는 상황이어가지고 시험 임박해서 증상이 있을 때 검사를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주위에. 교육부는 코로나 확진 학생은 수능과 검정고시를 제외한 대면 시험을 치를 수 없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대신 확진 학생에게 지난 시험 성적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직전 시험을 못 봤다면 성적을 올릴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거리두기 조치는 완화됐는데 학생에게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저희들은 공부밖에 안 했는데 어른들이 돌아다니면서 확산되는 게 좀 더 크잖아요. 온라인에는 운동장에 책상을 나서라도 시험을 보게 해달라는 등의 글들이 올라오고 청와대 청원글까지 등장했습니다. 교육부는 확진자 등하교 동선과 관리 인력의 배치 문제 등으로 대면 시험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있는데 이 꼭대기층까지 소방대원이 올라갈 수 있는 장비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다시 간다 남영주 기자가 화재 대비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소방대원이 까맣게 불탄 벽에 물을 뿌립니다. 창문 너머로 지상의 건물이 조그맣게 보이는 이곳은 아파트 49층. 강원도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 꼭대기층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 불이 난 겁니다. 아파트 완공 전이라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았고 불이 난 층에는 물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물이 안 들어갔죠. 밑에는 수돗물은 나왔으니까 수돗물로 뿌리고. 결국 소방대원이 소화기를 들고 꼭대기까지 올라가느라 완전 진압까지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거기 있는 자체에 있는 소화기하고 우리가 갖고 갔던 소화기하고 그걸로 해서 초지를 잡았던 거예요. 공사 도중 불이 났던 고층 아파트에 다시 와봤습니다. 지금은 당시 화재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공사도 끝나 주민 입주도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고층 건물 화재에 대비한 소방 장비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국내에 있는 가장 긴 고가 사다리 소방차는 70m급. 사다리를 최대로 뻗었을 때 아파트 23층까지 닿고 33층까지 물을 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의 이 장비는 원주시에만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울산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때도 고가 사다리차가 없어 진압까지 15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부산에 있는 고가 사다리차가 1시간이나 달려서 지원을 와야 했습니다. 화재 이후 울산에도 70m급 사다리차가 배치됐지만 아직도 충북, 전북, 전남, 경북에는 이런 사다리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이들 지역은 연말이나 돼야 최소 한 대씩이 배치될 계획입니다. 전국의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은 4,700동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도 127동이나 됩니다. 70m 이상 고가 사다리차를 구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생각 들고요. 그래야만이 소방의 골든타임에 인명구조와 화재 진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30층 넘는 고층 건물이 700동이 넘는 서울도 70m급 사다리차가 있는 곳은 영등포, 중구, 송파소방서 등 3곳뿐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이 많아질수록 고층 건물도 함께 늘어나는 상황. 고가 사다리차조차 접근할 수 없는 초고층 건물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층 건물인 롯데월드타워는 123층에 이르고 서울 강남 주상복합 아파트 타워팰리스도 69층입니다. 화재 위험을 낮추는 건축 재료를 쓰고 설계 단계부터 긴급 대피 공간이나 소방 시설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다시 간다, 남영주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중순 지방으로 이전할 공공기관을 발표합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부산행, 한국마사회의 새만금행을 검토 중입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지방 이전 1순위로 꼽은 곳은 산업은행입니다.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기겠다고 여러분께 약속드렸습니다. 많은 대형 은행들이 부산에 와서 부산에서 사업하는 분들 자금 지원도 하고 외자 유치도 해야 부산이 서울처럼 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국민의힘 의원과 오찬에서는 부산에 골대 2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있어야 지역 발전이 이뤄진다고 밝혀 금융기관 패키지 부산 이전을 시사했습니다. 과천에 있는 한국마사회는 새만금행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새만금개발청 고위 관계자는 새만금은 평야지형이라 경마장에 적합하고 마사회 이전 논의도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 지역균형 발전특위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후보군을 추리고 있는데 이르면 이달 중순 이전 대상기관 명단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현재 120여 개 기관이 이전 대상인데 상징성이 큰 농협, 중소기업은행뿐 아니라 직원만 2,000에서 3,000명에 달하는 대한적십자, 우체국 시설관리단, 한국환경공단, 그랜드 코리아 레저 등도 지자체들이 눈독을 들이는 기관들입니다. 상당수 대통령령으로 추진할 수 있지만 소재지를 서울로 못 박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일부 기관은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는 대북 관련 협의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한미 북핵 수석 대표들은 새로운 유엔 대북 제재 추진의 뜻을 모았고 윤석열 당선인의 대표단도 북한 비핵화를 논의했습니다. 워싱턴 유승진 특파원입니다. 한미 북핵 수석 대표들은 새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겠다며 뜻을 모았습니다. 안보리에서 새로운 결의 추진을 포함하여 강력한 조치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상임이사국 중국과 러시아까지 경고 신호를 보내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윤석열 당선인 대표단도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 대북 공조 의지를 다졌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여기에 대해서 미국도 공감을 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도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And we look forward to continuing to work with our partners, our allies in the ROK, including the incoming government, to seek to address the humanitarian needs and the concerns of the DPRK people. 이런 가운데 북한 김여정 부부장은 이틀 만에 담화문을 내고 남한과 군사 대결 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도발 수위를 높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의 차기 정부와 대북 공조 의지를 선명하게 드러내면서 북한이 물러서지 않는 한 남북, 북미 간 긴장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탈북민의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상담사들이 폭언과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채널A가 2달 전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상담 도중 분을 이기지 못한 탈북민이 폭언을 합니다. 개수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국민들이 전화하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 안 들어주면 땅에 묻어버린다. 우리가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있죠, 진짜.
일부 탈북민에게 폭언과 협박에 시달리는 상담사들의 실태가 채널A를 통해 알려지자 통일부는 전수조사를 벌여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는 상담사들을 대상으로 1년에 약 10회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탈북민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담 시에는 개인 번호가 아닌 업무용 번호를 사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탈북민 3만 5천 명을 78명의 상담사가 관리하기 힘들다며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지적합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을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향후에도 상담사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지원책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 시속 300km의 스피드 향연 슈퍼레이스가 이번 달에 시작됩니다. 정윤철 기자가 배기량 6,000cc가 넘는 레이싱카에 동승해서 이 짜릿한 질주를 체험해봤습니다. 심장을 두드리는 엔진 소리와 코너에서의 격렬한 자리 다툼. 국내 최고 권위의 모터스포츠인 슈퍼레이스입니다. 최상위 클래스인 슈퍼 6000의 차량은 최고 시속 300km까지 달립니다. 슈퍼 6000에 사용되는 차량입니다. 제가 직접 동승해 스피드를 체감해 보겠습니다. 시속 100km에 도달하는 시간 제로백이 3.5초에 불과한 차량. 자신만만하게 탔지만 속도가 오르자 손잡이부터 찼습니다. 급가속과 감속이 반복돼 연비가 리터당 1.5km에 불과한 극한의 레이스. 코너를 돌자 온몸이 요동칩니다. 너무 정신이 없고 많이 어지럽습니다. 코너 구간이 나오면 급브레이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앞으로 몸이 확 쏠리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버티는 힘이 가장 필요한 것 같고요. 이달 23일 개막하는 슈퍼레이스. 다음 달 영암에서 열리는 2라운드에선 차량이 레이스 도중 정비를 받는 피트 스톱이 처음으로 의무화됩니다. 각 팀이 연료 주입과 타이어 교체 시간을 얼마나 단축시키느냐가 순위 싸움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또 3라운드는 야간에 진행돼 실제로 불꽃 튀는 속도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채널A 뉴스 정윤철입니다. 강원과 경북에 산불이 난 지 한 달 만에 오늘 동해시의 야산에선 검게 그을린 흙더미 사이로 새싹이 피어났습니다. 이렇게 검게 탄 숲이 복원되려면 적어도 40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다시 날이 바짝 마르고 있습니다. 내륙 곳곳엔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새벽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긴 치유의 여정이 헛되지 않도록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해안엔 안개가 짙게 껴 가시거리가 200m 아래로 좁혀지겠고요. 수도권과 충청 대부분 지역은 미세먼지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7도, 대전은 5도로 출발하고요. 한낮에 서울은 16도, 대구는 22도로 오늘만큼 포근하겠습니다. 모레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전국 곳곳에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양이 적어서 건조함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물가는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소득 격차는 6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습니다. 각 가정의 빚은 월 소득보다 20배 많아졌고요. 국가 부채는 2,000조, GDP보다 많습니다. 이게 모두 오늘 발표된 우리 경제 성적표인데요. 소득주도 성장의 성적표이기도 하죠. 마침표 찍겠습니다. 소득만 빼고 다 늘었다.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